안녕하세요. 문화철학 최윤중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백화점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자가 편의점에서 백화점까지의 내용을 발표해 주었는데요. 백화점으로 대별되는 어떤 욕구 조작 사회, 그리고 소비가 또 다른 소비를 낳는, 그래서 계속된 소비로 이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그 아이콘으로 백화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소비할 것을, 그래서 계속 소비하고 또 상승하고 또 TV나 또 SNS, 그리고 이런저런 스타들이 만들어내는 시스템 속에서 계속 욕구의 중폭을, 또 욕구의 조작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 대중 매체가 만들어내는, 또 후기 소비사회가 만들어내는 욕구 조작에 계속 부응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지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기본적인 편의점이라는 기본적인 편리함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계속된 욕구 조작, 그리고 소비가 또 다른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계속 자본주의가 순환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욕구가 증폭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홀로 외롭게 끼니를 때워야 하는, 그리고 이런저런 생필품들을 사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어떤 괴리, 이 양자의 괴리를 우리 교재에서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재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뭐뭐에서 뭐뭐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어떤 철학적 관점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들을 이렇게 제시했다면, 오늘은 이런 한편에서는 욕구 조작, 또 한편에서는 그로부터의 소외, 이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백화점인데요. 이제 사실은 오늘날은 백화점은 이미 현재성을 상실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들은 요즘에 쇼핑을 거의 백화점에서 하지 않고, 특히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홈쇼핑 이나 인터넷 쇼핑, 젊은이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TV 스타, 이렇게 헐리우드 배우, 또 영화 스타들이 중요한 시점과 백화점을 호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SNS가 더 중심이 되고, 요즘에는 공중파 TV를 잘 안 보죠. 그리고 공중파 TV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런저런 짧게 끊어진 영상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중간중간에 광고가 등장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백화점은 지금은 현재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백화점이 하나의 아이콘으로 그런 현대 사회가 증폭시키는 욕구, 과시적 욕구, 자부심과 상승 지향의 꿈을 상징적으로 대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백화점이라는 한 장소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변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SNS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시과 차별화 전략,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화시키고,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소비력을 갖춘, 또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력을 소비하면서 나름대로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과시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편의점은 고립, 그리고 일상의 욕망과 고독이 응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의점은 주로 생필품들이 주로 팔리죠. 생필품들이 팔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런저런 생필품들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필품을 소비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이 어떤 동네 슈퍼나 또 마트나 이런 데에서 소비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이런 포맷을 갖춘 어떤 불이 꺼지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리고 진열 때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리고 뭐 하나의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그나마 편리하게 모든 것이 어떤 믹싱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식사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대표적으로 뭐 라면과 컵라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외주 노동자들이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 그리고 뭐 나무젓가락과 수저 이런 것들 편의점에서 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이런 편의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중매체의 화려한 스타들이 어떤 유행을 만들고 또 소비를 부추기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소비를 할 만큼 그런 경제적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은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 그리고 한정판이 출시되면 대중매체의 스타들이 그것을 소비하고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게 상류층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과시를 하면서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나면은 점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비슷한 상품들도 나오고, 그리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더 떨어지죠. 그래서 뭐 쿠팡이나 UMF 보면 뭐 50%, 70%까지 떨어진 물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중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상을 벌여야 하는 대중들은 이제 스타들이,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들을 보고 계속 그것이 멋진 삶이라는 걸 학습하거든요. 그래서 멋진 삶이라고 학습하고 나도 가급적 그러고 싶다는 욕구가 불러일으켜지죠. 그리고 그 욕구를 이제 가격이 쭉 다운되면 이제 한참 지나서 가격이 다운되면 이제 편의점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걸 구입하면서 자기도 좀 멋져진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멋져진 것 같은, 그리고 나름대로 개별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어떤 개인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져들게 되는 게 현대 산업사회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분절되어서 전혀 이렇게 호응할 수 없다면 아마도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점점 더 가격을 다운시키고, 또 일상인들도 그런 것들을 소비하면서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돌아가고, 또 자본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소비에 대한 또 계속된 욕구들도 그 어느 정도 그 메커니즘이 계속 끊기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1852년에 파리의 몽마르쉐 백화점에 기원을 두고, 그리고 파리인들이 꿈꾸던 욕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몽마르쉐 백화점에 관련된 사진이에요. 굉장히 지금 오늘날 어떤 백화점이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충분히 먹힐 만큼 화려한 공작새들과 어떤 뭐 쇼윈도들, 판매처들, 그리고 계단도 아주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들어가는 순간 입이 쩍 벌어지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자본주의 소비의 학교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는 그런 맥락에서 한 말을 하지만 대중들은 보여주기 전에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은 뭘 소비해야 할지, 뭘 소비하는 게 멋진 삶일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는데, 우리 자본주의, 특히나 백화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저런 SNS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이 멋진 삶인지, 내가 뭘 사야 되는지, 또 뭘 사서 입고 다녀야 좀 촌스럽게 좀 덜 떨어지게 노동자 계층처럼 안 보이는 유한계급처럼 또 어느 정도 자유로운 개인처럼, 그리고 이런 필멸하는 삶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삶에서 신적 자유를 구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되는데, 그 뭘 어떻게 소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백화점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소비의 학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소비의 학교인 백화점에서는 시각적으로 체현된 소비의 전당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동시에 편의점은 21세기 한국인들에게 현재의 욕망과 고독의 틈새를 메우는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욕망이라는 것은 주로 백화점, 또 SNS, 인터넷 쇼핑에서 우리들에게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욕구들이겠죠. 또 TV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론가 1박 2일 캠핑?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망을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또 그것도 국내에서가 아니라 또 이제 그런 어떤 주로 1박 2일에서 그려지는 캠핑이라는 것은 럭셔리한 캠핑은 아니죠. 그렇지만 좀 더 멋진 어떤 캠핑을 즐기고 싶은 욕구들을 부추기는 다양한 TV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 릴렉스 체어를 두고 텐트를 쳐놓고 아름다운 조명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앞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 표정을 보는 순간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력이 있다면 해보고, 나중에 여력이 생긴다면 또 그런 것들을 자기의 삶으로 구현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겨납니다. 또 뭐 이런 캠핑 트레일러나 또 캠핑카, 요즘에는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데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더 멋지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프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해외여행도 있죠. 짠내 투어 뭐 이런 것들에서 보면 또 다양한 해외를 다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연령대에 맞춰서 젊은이들이, 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에 가가지고 어떤 풍부한 체험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TV 프로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들의 현재의 욕망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구체화되는 겁니다. 현재 욕망들이 구체화되는데, 그 욕망들을 지금 당장 좀 있으면 기말고사를 봐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준비를 해야 하고, 늘 일상은 바쁘게 또 어떤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또 노동을 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루저라고 말하는, 또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패배자라고 말하는, 그래서 어떤 월세방에 혹은 원룸에서 또 그것도 얻지 못해서 전전해야 하는 그런 삶들, 그리고 목숨을 담보해야만 노동할 수 있는 그런 극단의 노동 환경들에 빠지게 될 거라는 그런 불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욕망과 불안 사이에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재의 욕망이라는 것은 주로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이를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연대하게 하거나 동질성을 갖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백화점으로부터 불러일으켜진 욕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별화 전략이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나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욕망이 일깨워지고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동시에 같이 실현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고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지속되니까 그것을 완충하는 지대로서 편의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타는 차별화된 멋진 삶의 아이콘, 그래서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 모두가 TV, 영화가 주요한 자본주의 소비시장의 학교였을 때, 백화점이 자본주의 소비시장의 학교였을 때, 이런 스타들이
스타들이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 브로치 때문에 있는 것 같고, 또 이거는 귀고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가방 때문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저도 아는 이런 마크들이 보이네요. 그런 마크들, 또 안경들, 또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이게 지금 얼마고 얼마짜리인지, 뭘 어떻게 둘렀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삶에 대한 동경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과시적 소비, 경제적 차별성, 그리고 세련된 취향. 이게 경제적 차별성, 그러니까 나는 그 물건을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취향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또 많은 어떤 섬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한편에는 오랫동안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대대로 또 최소한 3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부터 계속 부자였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부를 축적한 사람, 이 두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오랫동안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과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부를 오랫동안 누려온 사람이 이제 부를 획득한 사람, 그래서 나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우월하지만 이 사람은 부를 축적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과의 차별화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게 어떤 세련된 취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를 축적하고 그런 문화를 충분히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취향과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그래서 아직 속 사람은 이런 편의점 계열의 사람인데 이제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이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울리지 않게 그냥 마치 돈을 들고 다니는, 돈을 여기다가 얼마씩 묶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가급적 많은 돈을 짊어 다니는 그런 패션처럼, 그래서 어떤 세련되지 않은 취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경제적 차별성, 그리고 어떤 부를 기반으로 한 어떤 세련된 취향, 그리고 그 세련된 취향의 형성, 그리고 이 세련된 취향은 경제적 차별성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세련된 취향이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블린이라는 학자는 그걸 과시적 소비라고 명명했고요. 그리고 광고의 혐오효과,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라는 착각. 그러니까 대중매체의 스타들이 또 이런저런 협찬을 받아서 또 실제로 구입해서 또 그런 구입한 그런 속사정들, 어떤 이게 얼마짜리라는 것, 이게 어떤 한정품이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대중매체가 부각시키겠죠. 그리고 또 패션쇼도 진짜 VIP를 위한 패션쇼는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호텔을 빌리고 몇 명의 한 두세 명의 사람들이 서 있고 마치 우리들이 패션쇼에서 보는 것 같은 최고의 모델들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위한 쇼를 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 그래서 이제 좀 부가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하고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비슷한 이미테이션 유사품들이 나오면서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들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적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그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소비의 순환 관계. 그래서 욕구가 불러일으켜지고 그 불러일으켜진 욕구를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계속 파급되면서 이 욕망의 이 욕망의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사회에서 그런 속에서 자본주의 소비 시장, 자본주의 소비 욕구, 자본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소비, 그것을 추동하는 욕구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왜 부자들은 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화하려고 할까? 또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유일무이한 개별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현대 사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개성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개성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를 통한 차별화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소비 욕구는 보들리아르는 그것을 상품 소비가 아니라 기호 소비라고 했습니다. 기호 소비. 그래서 상품을 소비하면 상품을 사는 순간 욕구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호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용 가치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됐고 이제 유행이 지났고 아니면 그것을 대체할 더 최신의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기호로서의 상품이 폐기 처분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참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걸 낙수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제 세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세대를 비교해 보면 쓸만한 물건을 버리게 되는 확률이 훨씬 더 여러분 세대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거의 이제 쓸 수 없을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작동이 안 되면 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유행이 지나면 계속 버리죠. 그런데 뭐 꼭 당장은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에 계속 처박아 놓죠. 처박아 놓고 매번 그 옷을 입을 시기가 되면 이 옷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옷을 지금 입으면 왠지 촌스럽게 보이고 왠지 유행이 떨어져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앞에 섰을 때 뭔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면 결코 그 옷을 입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호로서의 소비가 됐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보들리아르에 따르면 상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호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생산력이 향상된 사회에서도 계속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세계 1, 2차 세계대전은 생산이 과잉해서 발생한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은 쭉 향상되죠. 그런데 이 생산된 물건을 향상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원료를 싸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싼 임금을 사용해 가지고 제작하는 비용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싼 원료 그리고 싼 노동력은 있어요. 그리고 생산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물건을 팔 곳이 없어졌거든요. 이 물건을 살 만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도 싸죠, 임금도 싸죠. 그래서 임금이 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빈의 상태에서 노동에만 투입되겠죠. 그렇게 해도 계속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으니까 물건이 쌓이고 재고가 쌓이고 불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전쟁도 생산력이 높아지면 인류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생산력이 높아지면 오히려 인류가 불행해지는 것, 또 공황을 겪게 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하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할까, 이 막대해진 생산력을 감당할 만한 소비를 어떻게 부추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기호로서의 소비, 그러니까 상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호를 소비하게 만들고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로 환원시키는, 그래서 사물이 아니라 기호로 환원시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또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기호를 소비한다는 것에는 적절한 예시인 것 같아요. 유니클로가 최근에 종로에 있는 유니클로 본점인가요? 최근에 폐점을 한다고 했죠. 폐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니클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기호였는지, 어떤 상징이었는지를 살펴보면 SPA라는 그런 방식의 생산이어서 과거에는 의류의 기획이나 유통을, 기획, 제작, 유통을 다른 각각의 업체에서 맡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옷가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옷 메이커들은 그것을 소매하는 것에만 것만을 담당하는 체계였는데요. SPA라는 제도는 그 소매점이 중심이 되어서 기획, 유통, 생산 그리고 소매 이것을 한꺼번에 만든 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일된 시스템 안에서 만들면서 어떤 기획이나 제작 그리고 유통, 소매의 단계를 한 업체에서 맡으니까 이 과정이 훨씬 짧아지겠죠.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2주 안에 어떤 옷이 기획되면 2주 안에 소비자들이 만나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 그런 어떤 유통 방식을 생산과 유통 방식을 S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클로는 그래서 최신의 트렌드를 빠르게 그리고 이 유통의 과정을 다양화해서 했던 것을 한 회사로 줄이면서 가장 최첨단의 유행을 달리지만 가격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호였던 거죠. 그래서 유니클로를 우리가 유니클로를 입는다면, 그래서 SPA 회사들 중에서도 유니클로 제가 아는 것은 뭐 자라가 있고요, H&M 알고 이마트 데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2015년까지 쭉 그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니클로 옷을 입으면서 젊은이들의 그리고 아주 가장 최신의 취향을 그리고 비교적 싼 가격에 그리고 고품질의 옷을 살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이런 방금 제가 말했던 이 4가지의 기호를 입고 다닌다는 그런 그런 생각이, 그런 상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니클로가 이제 노제팬 운동과 겹치면서 유니클로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지만 일베 회원들이 유니클로를 입고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오히려 유니클로가 일베하고 연결됐던 거죠. 그래서 유니클로는 기호로서 그 일본이라는 기호. 그래서 유니클로를 입으면 뭔가 반일 감정이 없는 그런 민족주의하고 결합됐고, 또 동시에 일베하고 결합되면서 누구도 입고 싶지 않은 기호가 되어버렸던 거죠. 상품이 아니라. 여전히 유니클로는 뭐 이렇게 바리얼레이라 그러나요? 그런 또 제가 입어본 유니클로 다양한 옷들을 입어봤는데 굉장히 섬유가 좋더라고요. 섬유가 좋고 원단이 좋고, 그리고 뭐 디자인도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제가 취향이 좀 올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은 별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원단은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사서 입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베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누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대 사회가 기호 소비고, 그래서 어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호 활동을 하면서 혹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것이 기호로서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면 완전히 누구도 그 옷을 사지 않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그걸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많고 또 빠르게 등장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디에는 특별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구별짓기 위해 취향을 이용한다. 아까 말했던 그 대대로 부를 가져온 사람들의 취향, 빠르게 형성할 수 없는 거죠. 빠르게 형성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문화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류 계층의 고급 문화, 뭐 사류 계층의 저급 문화 혹은 대중 문화라고 이렇게 분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 삼성가의 또 리움 미술관, 호암 미술관, 그리고 SK가의 아트센터 나비, 그리고 쌍용가의 성공미술관 등이 이런 취향 혹은
문화적 자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 예술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어떤 고급한 취향, 다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접근할 수 없는 취향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고가의 스피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음악 감상실을 설정해 놓는달지 하는 것들, 또 뭐 아주 비싼 와인들, 또 와인 창고를 해놓고 어떤 고급한 취향들을 만들어가는 것, 또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사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항상 긍정적인 가능성과 부정적 가능성이 동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좀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일으키는 소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완전히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다양한 역사적인 사례,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면 탄생할 수 없었을 그럴 어떤 예술 작품이나 예술 문화적 활동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대의 역사만, 우리나라의 근대의 역사만 보더라도 백남준도 평양의 아주 부잣집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대대로 부를 쌓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뭐 국가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파악할 수는 없는, 그래서 김남준도 백남준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르페브르는 소비 조작 관료 사회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주체로 삼는 게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 그래서 소비하면서 자기가 주체라는 느낌을 받게. 우리는 누구나 주체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기 삶에. 그래서 주체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추구하고 싶은 그런 주체로서의 욕구가 있는데, 그 주체로서의 욕구를 소비 주체로 변환시키는데, 이 소비 주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객체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아니라 객체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소비를 조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소비를 조작하는 짜여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언표인데요. 이 신호가 앞에서 말했던 걸로 하면 기호겠죠. 신호는 명령하고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며 그것을 조정한다. 신호는 대립, 빨간과 초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여러 대립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신호들은 몇 개의 벽규들,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규범인 교통법규와 같은 것. 그러니까 이 신호와 기호가 섬세하고 다양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뭘 선택할지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고, 그만큼 주체는 소비 주체나 객체가 되기보다는 정말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원리를 가지고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택지가 많으면요. 그렇지만 우리 현대 사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선택지는 녹색불과 빨간불처럼 아주 단순해서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코드화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규범인 교통법규 같은 것이다. 그래서 빨간색이면 멈추고 초록색이면 가세요. 이런 방식의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상품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게 아니라 이걸 선택하라고 저걸 선택하지 말라고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그것들이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제의 망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생충의 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들이 마치 빨간불과 녹색불처럼, 그래서 이거는 녹색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빨간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속에 나오는, 또 여러분들이 집을 구성하는 혹은 소비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거기에는 르페브르에 따르면은 조작된 소비, 그리고 거기에 마치 녹색불과 빨간불처럼 그룹화되어 있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전문직과 일용직, 그래서 이건 일용직보다 못하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부르는 명칭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자 박스를 조립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과 전문직과 일용직, 그리고 저택과 반지하, 이런 방식으로 녹색불, 빨간불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다는 거죠. 셰프, 배달 음식, 그리고 출장 셰프가 오는 거죠. 배달 음식을 해가지고 음식을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파티, 끼니, 와인, 막걸리.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 고른 겁니다. 그래서 와인이나 뭐 맥주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고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옷, 새옷, 헌옷, 맛과멋, 생존, 정신노동, 육체노동, 예술품 수집, 재활용품 수집, 사용자, 근로자. 예술품 수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여기도 뭐 일리노이에서 미술 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개는 안 나오지만 보면 뭔가 나름대로 패션을, 또 장신구를 또 갖추면서 화려하고 멋진 삶을 구성하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셰프가 보이네요. 셰프는 또 외국인이네요.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근로자. 지금 여기는 주로 사용자고, 이쪽은 주로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결정적으로 우리의 기생충이라는 책에서는 이 냄새, 반지하에서 올라오는 냄새, 그리고 이들이 서로 다른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왜 같은 냄새가 날까? 결코 감출 수 없는 그런 냄새. 마치 졸부가 아무리 비싼 것으로 둘러도 그것들의 매칭이 맞지 않으면서 섬세한 세련된 취향이 아니라 그 취향이 후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화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동물적 차원으로 내려와서 냄새라는 것이 기생충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자본주의 사회는 물건이나 경험을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소비가 하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순간 동시에 또 다른 계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끝없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윤이 창출되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는 충족과 계례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구조를 지닌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도 캠핑할 땐 처음에는 그냥 막상 가고 싶었어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최초에 이렇게 누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가능한 그런 텐트를 샀죠. 그런데 점점 캠핑을 가서 보니까 또 다양한 미디어에서 또 SNS에서 인디안 텐트 또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또 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옮겨 다니기 힘드니까 사실은 짐을 실을 트레일러, 그래서 짐을 더 이상 집으로 다시 옮기고 갈 필요 없는 트레일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좀 있으니까 이제 캠핑 트레일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캠핑카, 이런 것들이 쭉 돌아가면서 미디어에서 제시되고, 처음부터 이 욕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산 사람에게 이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산 사람에게 이 욕구가 생기고요. 이걸 산 사람에게 이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의 연쇄를 통해서 뭘 사도 계속 끝없이 사고 싶은, 그러니까 사면 살 게 하나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를 사면 살 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또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경제적 성공을 위한 모험을 감행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이게 가운데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떤 가운데 있고, 아까 이 가운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백화점 계열, 이쪽은
편의점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시적 소비, 구별짓기, 기호 소비, 저급, 고급, 저급, 취향 나누기, 사회 구성,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쪽 백화점 계열에 있는 것들이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우화시킨다. 그리고 욕구와 현실의 불일치, 그리고 고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맥주를 사가지고 이런저런 편의점에서 파는 안주들을 가지고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욕구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대리만족하고 있는, 그리고 그 대리만족의 주요한 판매처는 편의점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유행하는 이런 말 있죠. 제시카는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거선배는 김진모, 그는 내 사촌, 뭐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하는데, 왜 제시카는 외동딸일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통 보면 부잣집 외동딸인 거죠. 그 다음에 꼭 유학을 갔다 와요. 일리노이 시카고. 전공은 뭡니까? 예술, 문화 관련이에요. 그래, 그게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녹색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택들, 여러분들이 어쩌면 문화 철학을 선택한 것도 그것이 녹색불이 켜졌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말을 보낼 때, 이번 주말에 시간이 좀 있는데 뭘 할까라고 할 때, 우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예술의 거리 HC 근처에 동명동에 가가지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도 그런 방식으로 생겨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가 돈과 이익을 기준으로 모든 관계를 서열화하고 평면하고 위계하기 때문에 위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개별적 자유, 어떤 개별자의 유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지만, 소비를 하면 할수록, 그런 욕구가 부추겨지면 부추겨질수록,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편의점을 전전할수록 사람들은 연대가 깨어지고, 또 사람들은 유일성을 유일성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상실해 가는 거죠. 유일성을 추구 때문에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할수록 유일성이 상실되어 가는, 그래서 개성이, 주체가 상실되어 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기준으로 서열화, 평면화, 위계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또 동시에 돈은 우리의 돈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진멜이 말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돈은 모든 관계를 수량화하고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제품과 저 제품을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것, 또 이게 전혀 다른 물건이죠. 전혀 다른 물건도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신발과 컴퓨터를 비교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수량화하는 것, 모든 것을 수량화하고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래서 모든 것을 양화시킨다는 점에서 돈은 문제지만, 돈은 또 그런 방식으로 모든 예정된 실현 능력이에요. 모든 예정된 실현 능력.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돈이 뭘 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돈은 극단적으로 추상화되어 있고 모든 게 양화되어 있는 무엇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돈은 개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성을 극단까지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의존성이 사라지거든요. 다른 어떤 전문 영역에 대해서 의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의존성이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동네에서 쫓겨나잖아요. 동네에서 추방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관계고, 이미 다른 곳에서 다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쫓겨나면 다른 동네 가가지고 그 인간관계에 편입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계속 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대사회의 대도시는 모두 다 객이에요. 모두 다 객이고, 서로 과거에 마을에서 한 사람이 마을 구성원들에 대해서 의존성이 컸다면,
현대 대도시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의존성이 없어요. 다 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에 대한 의존성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대도시에 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하나의 마을 집단, 이미 구성된 마을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은 거의 아주 생존의 어려움을,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생존의 어려움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돈은 어떤 방금 제가 마을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의존성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기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한편 돈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멜은 돈의 철학에서 한편으로는 돈의 모든 가치를 수량화하는 돈의 가능성, 그런데 그 수량화가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이 실현 가능성, 예정된 실현 능력으로서의 돈을 가지고 자기를 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함께 있다고 진멜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백화점까지를 주제로 현대 소비사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